장그르니에의 섬이라는 수필집을 읽기 앞서서 장그르니에를 스승으로 삼고 서로 오랜 세월 동안 교류를 했다는 알베르 까빈의 서문과 같은 그런 글입니다. 섬에 붙여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알제이에서 내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나는 20살이었다. 내가 이 책에서 받은 충격, 이 책이 내게 그리고 나의 많은 친구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오직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한 세대에 끼친 충격 이외에는 비견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섬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계시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지드적인 감동은 우리들에게 찬양의 감정과 동시에 어리둥절한 느낌을 남길 것인 반면에 이 책이 보여준 바는 우리들에게 알맞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모랄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고 지상의 풍성한 열매들을 노래할 필요를 새삼스럽게 느낄 형편은 아니었다. 지상의 열매들은 숨 뻗으면 닿는 곳에 빗속에 열려 있었다. 입으로 깨물기만 하면 될 일이었다. 우리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가난과 고통은 물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다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피 끓는 젊음에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세계의 진실이란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이 나누어주는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감각 속에서, 세계의 표면에서, 빛과 파도와 대지의 좋은 향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지상의 양식이 그 행복의 초대와 함께 찾아온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뒤늦은 일이었다는 점은 바로 이런 까닭이었다. 행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오만한 직업으로 삼고 있는 터였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탐욕으로부터 좀 딴 곳으로 정신을 돌릴 필요가 있었고 우리들의 저 야성적인 행복으로부터 깨어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음울한 설교자들이 이 세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들 위에 저주의 말을 던지면서 우리들의 바닷가에 서성거리기라도 했더라면 우리들의 반항은 격렬하거나 혹은 지극히 냉소적인 것이었으리라. 우리들에게는 보다 섬세한 스승이 필요하였다. 예컨대 다른 바닷가에서 태어나 그 또한 빛과 육체의 찬란함에 매혹당한 한 인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이 겉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허물어지기 마련이니 그 아름다움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모방 불가능한 언어로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자 곧 그 어느 시대에나 한결같은 이 거대한 테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새로움으로 진동하기 시작했다. 바다, 햇빛, 얼굴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려지고 여전히 그 매혹은 살아남았을 때 우리들에게서 점차 멀어지는 것이었다. 요컨대 섬은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발 딛고 있는 땅으로부터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온 것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과연 이 책은 우리가 우리의 왕국으로 여기고 있었던 감각적인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와 병행하여 우리들의 젊은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체험한 감격과 긍정의 순간들은 그르니에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들의 원칙이거니와 그는 그것의 영원한 흥취와 동시에 그 덧없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자 곧 우리들은 우리가 돌연하게 느끼곤 했던 우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불모의 땅과 어두운 하늘 사이에서 힘들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가볍게 느껴지는 다른 땅을 꿈꾸게 된다. 그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빛과 둥근 구름들로 진종일 마음이 흡족해진 사람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상 속의 파고장뿐이다. 이리하여 북쪽 사람들은 지중해 기슭으로 흙은 빛의 사막 속으로 도망쳐 오지만 빛의 고장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밖에 또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에게 그리고 있는 여행은 상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의 여행, 섬에서 섬으로 찾아 떠나는 순례이다. 그것은 멜빌이 화요일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여준 순례와 마찬가지이다. 짐승은 즐기다가 죽고 인간은 경의에 넘치다가 죽는다. 끝내 이르게 되는 항구는 어디일까? 바로 이것이 이 책 전편을 꿰뚫고 지나가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사실 책 속에서 오직 하나의 간접적인 해답을 얻을 뿐이다. 과연 그르니에는 멜빌과 마찬가지로 절대와 신성에 대한 명상으로 그의 여행을 끝내고 있다. 힌두교도들에 대한 말 끝에 그는 그 이름을 알 수도 없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어떤 항구, 영원히 이르지 못하며 그 나름대로 사람의 발자취가 넘는 어떤 다른 섬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준다. 여기서도 역시 전통적인 종교들 밖에서 성장한 한 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조심스럽고 암시적인 접근 방식이 아마도 보다 더 깊이 있는 반성을 향한 유일한 인도 방식이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나에게 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양과 밤과 바다는 나의 신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향락의 신들이었다. 그들은 가득히 채워준 후에는 다 비워내는 신들이었다. 오직 그들과만 더불어 있을 경우에 나는 향락 그 자체에 정신이 팔려 그들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내가 어느 날 그 무례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이 자연신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신비와 성스러움과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불가능한 사랑에 대해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내게 그르니에게서 얻은 것은 확신들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확신을 줄 수도 주고자 원하지도 않았다. 그와 반대로 나는 그에게서 의혹을 얻었다. 그 의혹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나로 하여금 오늘날 흔히 쓰는 의문에서의 휴머니스트, 다시 말해서 근시안적인 확신들 때문에 눈이 먼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 힘이었다. 섬 속을 뚫고 지나가는 저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영혼의 의혹은 하여튼 나의 경탄을 자아냈고 나는 그것을 모방하고 싶어 했다.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공상을 나는 몇 번씩이나 해보았었다. 그리하여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아보면 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비밀을 고이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가 RJ 저녁 속을 걸어가면서 되풀이하여 읽어보노라면 나를 마치 취한 사람들처럼 만들어주된 저 일종의 음악 같은 말들이다. 나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하였고 우리 도시의 높은 언덕바지에서 내가 수없이 끼고 들던 높은 담장들에 둘러싸인 채 그 너머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동꽃 향기만을 건네주던 가난한 나의 꿈이었던 저 은밀한 정원들 중 하나가 마침내 내게로 열려오는 것만 같았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과연 비길 새 없이 풍성한 정원이 열리고 있었다. 그 무엇인가가, 그 누군가가 나의 속에서 어렴풋하게 꿈틀거리면서 말을 하고 싶어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탄생은 어떤 단순한 독서, 어떤 짤막한 대화 한마디만으로도 한 젊은이에게서는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펼쳐놓은 책에서 한 개의 문장이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고 한 개의 어휘가 아직도 방 안에서 울리고 있다. 문득 적절한 말, 정확한 지적을 에워싸고 모순이 풀려 질서를 찾게 되고 무질서가 멈춰버린다. 그와 동시에 벌써 그 완벽한 언어의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 수줍고 더욱 어색한 하나의 노래가 존재의 어둠 속에서 날개를 푸득거린다.
내가 섬을 발견하던 무렵쯤에는 나도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막연한 생각이 진정으로 나의 결심이 된 것은 그 책을 읽고 난 뒤였다. 다른 책들도 이 같은 결심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일단 그 역할을 끝낸 다음에는 나는 그 책들을 잊어버렸다. 그와는 달리 이 책은 끊임없이 나의 내부에 살아있었고 20년이 넘도록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다. 오늘에 와서도 나는 섬 속에 혹은 같은 저자의 다른 책들 속에 있는 말들을 마치 나 자신의 것이기나 하듯이 쓰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 나는 그런 일을 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나는 나 스스로에게 온 이 같은 행운을 기뻐할 뿐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스스로의 마음을 경도하고 스승을 얻고 그리하여 여러 작품을 통하여 그 스승을 존경할 필요를 느꼈던 나 자신에게서는 더 없이 좋은 행운이었다. 적어도 생애에 한 번은 저 열광에 찬 복종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게 아니라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지적 사회가 자랑하여 하지 않는 어정쩡한 진리들 중에는 저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원하는 저 흥분의 진리도 섞여 있다. 그 사회에서는 곧 우리들 자신 모두가 스승이요 노예가 되어 서로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나 스승이라는 말은 다른 뜻도 지니고 있다. 그 의미로 인하여 스승과 제자는 오직 존경과 감사의 관계 속에서 서로 마주 대하게 된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의 투쟁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그 생명의 불이 꺼질 줄 모르면서 서로의 생애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대화인 것이다. 이 오랜 동안 걸친 교류는 예속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장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모방을 야기시킨다. 그때 가서 제자가 스승을 떠나고 그의 독자적인 세계를 완성하게 될 때 실제에 있어서 제자는 언제나 자신이 모든 것을 얻어 가지기만 하였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지니면서 자신은 그 어느 것에도 보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스승은 흐뭇해한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정신이 정신을 낳는 것이며 인간의 역사는 다행스럽게도 증오 못지않게 찬미의 바탕 위에서도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르니에라면 그러한 어조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한 마리 고양이의 죽음, 어떤 백정의 병, 꽃의 향기, 지나가는 시간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이 책 속에서 정말로 다 말해버린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비길 데 없는 힘과 섬세함으로 암시되어 있다. 정확하면서도 꿈꾸는 듯한 저 가벼운 언어는 음악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 언어는 빠르게 흐르지만 그 메아리는 긴 여운을 남긴다. 굳이 비교를 하려면 프랑스 말로부터 새로운 액센트를 이끌어낸 바 있는 샤토브리앙과 바레스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교해 보아 무엇하랴. 그르니에의 독창성은 그런 비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우리들에게 단순하고 친숙한 경험들을 눈에 드러날 만큼 꾸미는 일이 없는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좋은 대로 해석하도록 맡겨둔다. 단지 이런 조건에서만 예술은 남을 강요하지 않는 천부의 재능이다. 이 책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것을 얻은 나로서는 이 천부의 재능이 지닌 폭을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그 혜택을 입고 있는지를 인정한다.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는 위대한 계시란 매우 드문 것이어서 기껏해야 한두 번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시는 행운처럼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 살려는 열정, 알려는 열정에 북받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와 비슷한 계시를 제공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상의 양식이 감동시킬 대중을 발견하는 데 20년이 걸렸다. 이제는 새로운 독자들이 이 책을 찾아올 때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그 독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다.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책을 열어본 후 겨우 그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는
다시 접어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마침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신없이 읽기 위하여 나의 방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던 그날 저녁으로 나는 되돌아가고 싶다. 나는 아무런 회한도 없이 부러워한다.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열어보게 되는 저 난 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번역 김화영. 글의 침묵. 겨울 숲속의 나무들처럼 적당한 거리 떨어져 서서 이따금씩만 바람 소리를 떠나보내고 그리고는 다시 고요해지는 단정한 문장들. 그 문장들이 끝나면 문득 어둠이거나 무. 그리고 무에서 또 하나의 겨울나무 같은 문장이 가만히 일어선다. 그런 글 속에 분명하고 단정하게 찍힌 구두점. 그 뒤에 오는 적막함 혹은 환청, 돌연한 향기, 그리고 어둠 혹은 무. 그 속을 천천히 거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산문집을 번역했다. 김화영. 앞에 읽은 두 글은 알베르 까뮈의 섬에 붙여서 하는 글이었는데 아주 조금만 두 줄 정도만 읽은 거고요. 뒤에 읽은 글은 이 글을 번역한 김화영 씨가 쓴 글의 침묵이라는 이 글을 번역하면서 느낀 점을 책의 서문 형식으로 쓴 것을 선생님이 약간 읽어준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 읽어주는 교실 섬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속에 담긴 일련의 상징들은 삶의 에피소드, 무대장치, 오락 따위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남은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이고 있다. 신앙, 연민, 사랑과 같은 것도 과연 실제하는 현실임에 틀림없다. 또 고대의 사원은, 교회는, 궁전은, 그리고 오늘날의 공장은 절망을 막아주는 든든한 피난처들이다. 인간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들이나 거기서 암시받게 되는 의미 같은 것은 여기서 말하려는 바가 아니다. 공의 매혹. 저마다의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터오르는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다른 수많은 순간들의 퇴적 속에 깊이 묻혀 있다. 다른 순간들은 그 위로 헤아릴 수 없이 지나갔지만 섬뜩할 만큼 자취도 없다.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섬광처럼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유년기나 청년기 전체에 걸쳐 계속되면서 겉보기에는 더할 수 없이 평범할 뿐인 여러 해의 세월을 유별난 광채로 물들이기도 한다. 한 인간의 존재가 그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점진적일 수도 있다. 저 자신 속에 너무나도 깊이 꼭꼭 파묻혀 있어서 도무지 새벽빛이 찾아들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문득 수위를 밀어붙이며 나자렛처럼 일어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의외라는 듯 깜짝 놀란다. 그런데 사실은 그 수위란 다름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베네옷이었던 것이다. 나의 경우는 바로 그랬다. 나의 최초 기억은 여러 해에 걸친 시간 속에 흩어진 꿈처럼 어렴풋한 기억이다. 나에게 새삼스럽게 이 세계의 헛됨을 말해줄 필요는 없다.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세계의 비어있음을 체험했었으니 말이다. 나의 존재가 바로 이 순간부터 어떤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든가 후일 내가 실제로 나 자신에 대하여 깨닫게 된 내용들은 모두 이 순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유난스런
순간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어렸을 적부터 매우 여러 번씩이나 기묘한 상태들을 경험했었다. 그 상태들 중 어떤 것도 미래에 대한 예감이라 할 만한 것은 못 되었고 다만 계고였을 뿐이었다. 그 상태를 경험했을 때마다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곳에 놓인 그 무엇인가와 접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런 말로밖에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접촉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런 상태의 접촉들을 서로 관련지어 보려고 노력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외면 세계와 대비시켜보며 자신의 직관을 하나로 그 직관을 고갈시켜 버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유연한 체계로 탈바꿈시키고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였음직한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들어 떨어지듯이 그 상태들이 사라져 가도록 보고만 있었다. 나는 그냥 하나의 꽃에서 또 다른 꽃으로 달려갔을 뿐이다. 여행 그 자체밖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는 여행들. 그때 나는 몇 살이었을까? 17살쯤이었다고 여겨진다. 어느 한 그루의 보리수 그늘 밑에 가만히 누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눈을 던지고 있다가 나는 문득 그 하늘이 기우뚱하더니 허공 속으로 송두리째 삼켜져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내가 처음 느낀 무의 인상이었다. 그 인상은 어떤 풍부하고 충만한 생존의 인상에 바로 있다라 느끼게 된 것이었기에 더욱 생생했다. 그 후 나는 왜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에 잇따라 나타나는 것인가를 알려고 애를 써왔다. 몸과 혼으로 알려 하지 않고 지능으로 알려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악의 문제라고 부르는 바로 그 현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보다 더 깊고 더 심각한 문제였다. 내 앞에 나타난 것은 파멸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입을 딱 벌린 그 구멍 속으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모든 것이 삼켜져 버릴 판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성이란 실로 보잘것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을 되씹어 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라는 말은 적당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여간 내면적인 사건들은 내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것이 차례차례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 터이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어느 날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나는 그냥 살아간다기보다는 왜 사는가의 의문을 품게 마련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하여간 덤으로 살아가도록 마련된 것이다. 바다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부지런히 바다와 접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는 만사가 헛된 꿈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더 굳어졌다. 밀물과 썰물이 있는 바다, 브리타니아에서처럼 항상 움직이는 바다 말이다. 그것의 어떤 해안에는 한눈으로 다 껴안을 수도 없을 만큼 강대무변한 넓이가 펼쳐져 있다. 얼마나 엄청난 공허인가. 바위들, 갯벌, 물, 날마다 모든 것이 전부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로 변하는 것이니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나는 자신이 밤의 어둠 속에서 어떤 나룻배를 타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곤 하는 것이었다. 방향을 가늠할 표적 하나 없었다. 길을 잃은 채 어쩔 도리 없이 길을 잃은 채 눈에 보이는 별 하나 없었다. 이런 몽상이 그렇다고 씁쓸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나는 그 몽상을 마음 편하게 펼쳐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쓴 글을 읽은 적이라곤 한 번도 없었으니 무슨 문학적인 병이라고 할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타고난 병이었고 나는 달콤한 기분으로 그 병을 즐겼다. 무한의 감정은 내게는 무라는 것이 그러했듯이 이름이 없는 감정이었다. 내 결과 내가 느낀 것은 거의 완전한 무심, 일종의 고요한 무감각,
눈을 뜬 채 잠자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그 우물한 벌판으로 씨앗 하나 싹 트는 일 없는 그 황량한 모래톱으로 쏘다녔다. 나는 물결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물결은 뒤로 물러났다. 앞으로 나아갔다 하면서 마치 든든한 밧줄로 바다 깊숙이 미끄러 매놓은 부표처럼 끝내는 나를 제자리에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었다. 그 같은 무감각 상태에서 헤어나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쾌감이 전혀 없지도 않은 채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나 다 어디엔가로 인도하기 마련이다. 오직 그것에만 아무런 출구도 없었다. 설사 그 상태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삶 자체가 어찌나 죽음과 흡사한 것이었는지 그 차이를 분간하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동물도 죽을 때는 본능적으로 경련하는 법이라지만 이런 체질을 가진 내가 만사에 무심하지는 않았다니 어인일일까. 사실은 조그만 일로도 나는 쉽사리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왜냐하면 나의 밖에서는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이나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인 단 한 가지에 비하면 그래도 얼마 되지 않으나마 어떤 가치를 가진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앞에서 내가 분석한 내용은 불완전한 것이다. 내게도 어떤 이상이라는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사람이 자기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중립적인 영역 속에 담을 쌓고 들어앉아서 고립되거나 보호받을 수는 있다. 그것은 즉 자신을 몹시 사랑한다는 뜻이며 이기주의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신을 세상 만사 어느 것과도 다를 바 없는 높이에 두고 생각하며 세상에 텅 비어있음을 느끼는 경우라면 삶을 거쳐가는 갖가지 자질구레한 일들에 혐오감을 느낄 소지를 충분히 갖추는 셈이다. 한 번의 상처쯤이야 그래도 견딜 수 있고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바늘로 콕콕 찔리는 것 같은 상태야 참을 길이 없다. 대극적인 견지에서 보면 삶은 비극적인 것이다. 바싹 가까이에서 보면 삶은 터무니없을 만큼 치사스럽다. 삶을 살아가노라면 자연히 바로 그 삶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절대로 그런 것 따위는 느끼지 않고 지냈으면 싶었던 감정들 속으로 빠져들기 마련이다. 이것이 저것보다 더 낫다고 여겨지는 때도 있다. 이것과 저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라고 말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그렇더라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야말로 고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자신도 모르게 무심의 순간에서 선택의 순간으로 옮아가게 된다. 나는 유희에 말려들고 덧없는 것 속에서 거기엔 있지도 않은 절대를 찾는다. 입을 다물고 무시해버리지는 않고 나는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표가 서로 다른 두 자루에 펜을 놓고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실로 참혹하다. 가장 좋은 것이 반드시 가장 비싼 것은 아닐 터이니 말이다. 가장 못한 것이 오직 다르다는 이유로 널리 쓰일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도 없고 가장 못한 것도 없다. 이때에 좋은 것이 있고 저때에 좋은 것이 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음을 나도 잘 알지만 이 세상에 일단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이 세상 속에 일단 얼굴을 내밀기로 작정만 하면 우리는 더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한 악마의 유혹을 받게 된다. 목숨이 붙어있는데 왜 안 살아? 왜 제일 좋은 걸 안 골라? 하고 귀에다 속살거리는 그 악마 말이다. 그렇게 되면 곧 뜀박질을 하고 여행을 떠나고 그러나 이제 막 욕망이 만족되려고 하는 순간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가. 공에 매혹이 뜀박질로 인도하게 되고 우리가 한 발을 딛고 뛰듯 껑충껑충 이것저것으로 뛰어가게 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공포심과 매혹이 한데 섞인다. 앞으로 다가서면서도 동시에 도망쳐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그칠 사이 없는 움직임의 대가를 받는 날이 찾아오는 것이니 말없이 어떤 풍경을 고즈넉이 바라보기만 있어도 욕망은 입을 다물어버리게 된다. 문득 공의 자리에 충만히 들어앉는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다만 저 절묘한 순간들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은 저 투명한 하늘의 기억 때문이었을까. 내 어린 시절 반드시 누워서 그리도 오래도록 나뭇가지 사이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하늘, 그리고 어느 날 싹 지워져 버리던 그 하늘의 기억 때문이었을까.